둘리틀 특공대.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가공할 피해를 입은 미국 태평양 함대. 킴멜 제독은 패전의 책임으로 경질되었고 새 사령관으론 체스턴 미니츠가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함대는 이미 많은 전력을 손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장 대응에 나설 수가 없었죠. 태평양 함대가 재정비를 하는 사이 일본은 드넓은 태평양을 마음껏 누비며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부 손에 넣은 일본은 이제 석유까지 손에 넣었으니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졌는데요. 미국 내에서는 일본의 이러한 행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며 빠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폭격하기로 하는데요. 작전 사령관으로는 제임스 둘리틀 대령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쿄에 폭격을 하려면 폭격기가 도쿄까지 날아가야 하는데 미국 본토에서 도쿄까지 폭탄 들고 날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전에는 니미츠의 태평양 함대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항공모함이 폭격기를 싣고 일본 본토 근처까지 가면 거기서 폭격기를 띄우려는 거였죠. 니미츠는 이 작전에 회의적이었지만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어쩔 수 있나요? 공습 결과는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이 공습이 막 일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진 못했어요. 런던 대공습 같은 규모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런던 대공습은 폭격기가 막 400대 이렇게 동원된 반면 이 둘리틀 특공대의 도쿄 공습은 고작 폭격기 16대만이 동원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작전으로 인해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들에게 미국이 반격에 성공했다는 브리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일본의 수도에 폭탄을 떨궜으니까 말이죠. 미국으로 치면 워싱턴에 폭격이 가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폭격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하나 불러왔으니 바로 일본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단 겁니다. 하필 폭탄 몇 발이 일본 천황의 황궁에 떨어지는 바람에 천황이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인들은 극도로 분노했는데요. 이 당시 일본은 천황을 현세에 강림한 신처럼 떠받들었기 때문에 그런 천황이 위험했다는 사실은 전 국민의 분노를 들끓게 했죠. 일본 연합함대의 총사령관 야마모토 제독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마모토는 천황을 위험에 빠뜨린 미국 폭격기가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항공모함을 전멸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야마모토는 항공모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회 삼아 미국 항공모함을 전부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죠. 분노에 찬 일본 정부는 야마모토의 계획을 승인합니다. 사노해 해전. 그런데 야마모토가 작전을 실행하기도 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거의 손에 넣은 일본은 남쪽으로 더욱 진격하기 위해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암호를 감청하고 있던 미국이 이 정보를 가로채서는 일본의 진격을 막기 위해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해요. 포트 모르즈비를 공격하려던 일본군은 갑자기 미국 항공모함이 나타나자 즉시 전투를 개시합니다. 이 전투의 특이한 점은 서로 육안으로는 적의 항공모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모두 함포 사격은 하지 않고 오로지 항공기들로만 전투를 이어갔는데요. 이틀간의 치열한 접전 결과 미국은 일본의 소형 항공모함 쇼호를 침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중형 항공모함 렉싱턴은 완파되어 아예 침몰해버렸고 요크타운도 거의 난파선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미드웨이 작전을 계획하고 있던 야마모토에겐 이 전투가 뜻밖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애초에 최종 목표는 미 항공모함 4척을 부수는 거였는데 이미 2척을 파괴해버렸으니까요. 미드웨이 해전. 이제 야마모토는 원래 계획으로 돌아와 남은 항공모함 2척마저도 전부 부숴버릴 작전을 짭니다. 야마모토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기습작전으로 성공했다곤 하나 현재 진주만에 주둔 중인 미 항공모함을 정면으로 공격했다간 일본 측의 피해도 커질 테니
함정을 파서 미군 항모를 기지 밖으로 끌어낸 다음 일본군이 우세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러 항공모함을 전부 파괴해버리자는 거였는데요. 작전을 수행할 지역으론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국의 작은 산호섬 미드웨이가 선정됩니다. 미드웨이는 미군의 비행장이자 급유 기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미군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테고, 현재 미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태평양 전력은 항공모함밖에 없으니 이 항모들이 진주만을 떠나 미드웨이로 올 게 분명했죠. 근데 항공모함이 진주만에서 미드웨이까지 가려면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이면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점령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미군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섬은 일본의 손에 넘어가 있을 테고, 미드웨이의 하늘은 일본군 비행기가 점령하고 있을 겁니다. 미 해군은 곧장 대응에 나서려 하겠지만 이미 바다엔 일본 함대가 쫙 깔려 있고 하늘엔 일본 전투기 그리고 폭격기들이 무수히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전투를 치러봤자 일본 측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겠죠. 일본군은 계획대로 미드웨이를 향해 출항합니다. 일본군은 함대를 두 부대로 나눠서 항공모함 함대는 곧장 미드웨이를 습격하고, 야마모토는 대규모의 전함 함대를 이끌고 섬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서 예비대로 대기하기로 합니다. 일본 항공모함 함대를 이끈 제독은 해군 중장 나구모 주이치였습니다. 6월 4일 새벽, 미드웨이에 다다른 나구모는 일제히 공격기를 발진시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20분이 되자 미드웨이 상공에 일본군 비행기들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일본군은 즉시 이상한 점을 하나 깨닫습니다. 미드웨이 섬에 있어야 할 폭격기들이 단 한 대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미드웨이 작전이 수행되기 한참 전에 미국은 일본의 교신 하나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던 아모 해독팀에서 이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는데요. 아모 해독팀의 수장 조셉 로슈포트는 이 교신을 해독해 일본군이 AF라는 지역을 공격할 거란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AF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로슈포트는 과거에 봤던 일본 문서에서 AF가 미드웨이를 뜻하는 단어였다는 걸 생각해냅니다. 로슈포트는 즉시 사령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사령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만약 AF가 다른 지역이라면 어찌할 텐가? 사령부는 로슈포트의 보고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로슈포트가 사령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AF가 미드웨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는데요. 로슈포트는 일본군 통신망에 미끼를 던지기로 합니다. 로슈포트의 명령에 따라 미드웨이에서는 수도 설비가 고장났다는 가짜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로슈포트는 일본군의 교신 하나를 낚아채는데요. AF에 물이 부족하다. 로슈포트는 곧장 이 증거를 들고 사령부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미군은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기습할 거란 사실을 미리 알게 되었는데요. 미드웨이 기습 작전이 일어난 날 새벽, 미군은 미리 폭격기 50대를 전부 출격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비행기들이 미드웨이 상공에 나타나자 미군 폭격기들은 일본군 항공모함 위에 떡하고 등장해 버리는데요. 곧장 일본 함대를 향해 폭탄을 떨구기 시작하는 미군 폭격기들. 그런데 문제는 폭격기들이 너무 높이서 폭탄을 떨구는 바람에 폭탄이 떨어지는 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일본 배들이 이걸 그냥 보고 피하는 겁니다. 일본 함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장 반격을 위해 제로센 전투기 수십 대를 출격시킵니다. 일본군 전투기 조종사들과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의 실력차는 명확했습니다. 결국 미드웨이 폭격기들은 단 한 발의 폭탄도 일본 항공모함에 명중시키지 못했죠. 나구모는 잠깐 당황했지만 서둘러 반격에 나서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항공모함에 남아있는 폭격기들은 바다에 떠있는 함선을 공격하기 위해 어뢰를 탑재한 상태였어요. 나구모는 서둘러 모든 폭격기의 무장을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탄을 전부 교체하려면 무려 90분이나 걸린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미드웨이에는 항공모함을 상대할 정도의 함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작 30분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 항공모함 함대가 미드웨이에 나타난 건데요. 로슈포트의 활약으로 일본군이 미드웨이를 공격할 거란 정보를 얻은 미국이 반대로 일본군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게다가 일본군의 예상과 달리 미군은 항공모함 2척이 아닌 3척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사노해 해전에서 격침된 줄 알았던 USS 요크타운이 나타난 건데요. 요크타운은 그야말로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니미츠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어코 요크타운을 살려서 진주만으로 끌고 갔는데요. 정비소에선 요크타운을 수리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드웨이 해전이 코앞인 상황에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순 없었죠. 니미츠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3일 안에 고쳐놓게. 그렇게 미 해군 정비력을 총동원해 요크타운은 고작 3일 만에 지옥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나구모는 고민에 빠집니다. 이대로 미드웨이를 공격할지 아니면 항공모함을 공격할지 말이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미드웨이는 함정을 파려는 거였고 진짜 목적은 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거였으니까요. 문제는 이미 함재기들 중 절반이 함성 공격용에서 지상 공격용으로 무기를 교체한 상태였단 거예요. 아직 절반은 함선 공격용 무기를 탑재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일본군 교리에 따르면 공격을 할 땐 모든 함재기들이 동시에 출격을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나구모는 딱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책에 적힌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전 전투에서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재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나구모는 그런 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결정을 마친 나구모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모든 함재기의 무기를 함선 공격용으로 교체하라고 말이죠. 갑작스러운 지시 변경에 경납고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으니 급한 대로 폭탄을 교체하면서 안 쓰는 폭탄은 그냥 한쪽에 모아뒀는데요. 일본군이 열심히 폭탄을 교체하고 있는 그때 일본군 항공모함 상공에 미군 비행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레? 전투기에 호위도 없이 뇌격기들만 잔뜩 나타났는데요. 뇌격기는 함선 공격에 특화된 어뢰를 탑재한 폭격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미군은 항공모함 운용에 숙달되지 않은 상태라 전투부대 운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호위도 없이 뇌격기들만 잔뜩 뿌려놓은 데다가 서로 손발도 안 맞아서 엉망이었죠. 숙련된 제로센 조종사들에겐 그냥 손쉬운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때 뇌격기에 탑재된 어뢰는 불발률이 무려 90%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명중을 해도 10발 중 1발만 제대로 터진다는 거예요. 미 항공모함은 뇌격기 3개 대대를 출격시켰지만 이 중 살아남은 뇌격기는 고작 4대에 불과했습니다. 뇌격기 공격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자 전세는 다시 일본 측에 유리해집니다. 무기 교체를 마친 일본군 폭격기들이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하려는 그때 갑자기 일본군 항공모함 상공에 미군 급강압 폭격기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출격한 급강압 폭격기들은 엉뚱한 데로 날아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연료도 다 떨어져 가지고 공격은커녕 착륙이나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일본군이 반격 준비를 마친 딱 이 극적인 타이밍에 일본 항공모함 상공에 도착한 겁니다. 그것도 4개 대대가 동시에 말이죠. 일본군 전투기들은 뇌격기를 쫓느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일본 항공모함 갑판 위에는 급하게 교체를 하느라 버려진 폭탄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급강압 폭격기들은 곧장 목표물을 향해 돌격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태평양 최강을 자랑했던 일본 항공모함 함대 4척이 모두 전멸당하고 마는데요. 반면 미 항공모함은 단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미드웨이 해전의 결과는 그야말로 미군의 대승이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만 해도 미국은 군사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고작 세계 17위밖에 되질 않았죠.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거대한 생산력을 오로지 군수 물자 생산에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1943년에는 매달 항공모함 한 척씩을 찍어냈을 뿐만 아니라 90척이 넘는 함선으로 거대한 함대를 만들기까지 했죠.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선 미국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죠. 이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10대 사건으로 보는 제2차 세계대전과 컬러로 보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향한 여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세계 석학들의 통찰력 있는 해설, 그리고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이 두 시리즈를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